아르누보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 서울에서 알폰스 무하를 직접 만난 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3월에는 마이아트 뮤지엄 삼성점에서, 9월에는 원그로브점에서 무하 원화 전시가 열렸고, 11월부터는 더현대 서울의 미술관 알트원에서 무하 트러스트와 협력한 전시가 오픈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무하로 채워진 한 해였습니다. 전시들은 모두 흥행에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전시 후기와 추천 콘텐츠, 무하라는 예술가를 재조명하는 영상과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무하는 이전부터 늘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온 작가이지만 특히 올해는 그를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3월 4일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종료되면 약 1년 동안 서울 곳곳에 머물던 알폰스 무하는 당분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서울에서 떠나보내며 무하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열린 알폰스 무하 빛과 꿈 전시를 떠올리며 그 기억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무하를 다루는 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라 베르나르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사라 베르나르는 무하 예술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이미 파리의 전설적인 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 1894년 12월 26일 그녀의 에이전트가 한 인쇄소에 전화를 겁니다. 5일 뒤인 1월 1일까지 신작 연극 홍보 포스터를 완성할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 유럽인들은 연말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는 사실상 멈춰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말도 안 되는 데드라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쇄소에 단 한 명, 교정세를 수정하던 사파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빈과 뮌헨을 거쳐 파리로 이주한 뒤 벽화와 잡지, 서적, 사파 작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알폰스 무하였습니다. 무하가 밤낮 없이 작업해 완성한 연극 지스몽다 포스터는 1월 1일 파리 거리의 곳곳에 붙었고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벽에서 포스터를 떼어갈 정도였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만족한 사라 베르나르는 무하와 6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그녀의 연극 포스터를 포함해 무대 장식과 의상, 장신구 디자인까지 맡으며 무하는 단숨에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알트원 전시에서는 무하가 사라 베르나르를 위해 제작한 여러 포스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2m에 달하는 세로형 포스터 앞에 서 있으니 이 얼마나 성공적인 브랜딩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라 베르나르가 연기한 사르드와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무하의 그림 속에서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이국적이고 초월적인 분위기는 연극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독특한 선과 색채, 혁신적인 타이포그래피, 치밀하게 계산된 화면 구성. 이 강렬한 시각 언어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광고 예술과 브랜딩의 역사에서 이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르나르와의 성공적인 협업으로 유명해진 무하에게 작업 의뢰가 쏟아집니다. 무하가 디자인한 샴페인, 비스킷, 이유식, 초콜릿, 맥주, 브랜디, 자전거 등의 광고와 패키지가 파리 도시 곳곳에 깔렸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인쇄된 포스터는 까다로운 파리지앵들의 집 벽에 걸렸습니다. 전시장에서 이 장식용 포스터와 과자 틴 케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무하의 파리 시절 작업물들은 예술일까 디자인일까? 그가 명성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작업물들은 액자로 둘러져 제목을 붙인 일반적인 회화 작품, 흔히 말하는 순수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는 제게도 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인데요. 무하가 활동하던 19세기 말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대량 생산 상품과 광고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의 디자인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디자인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미를 추구하지만
존재 자체가 목적인 예술과 달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예술은 작가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디자인은 타인의 필요, 즉 바깥에서 시작된다는 구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무하의 상업 작업들은 분명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예술은 처음부터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상품의 공예와 미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로 태어난 것이 디자인이고 그 과정에서는 디자이너의 내면이 스며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디자인은 그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창작자의 세계관을 강하게 드러내어 결국 예술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 아킬레 카스틸리오니의 가구, 조너선 아이브의 제품 디자인처럼요. 무하의 초기 작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을 홍보하고 상품을 알리고 벽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지만 그 시각 언어가 너무나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던 나머지 예술로 기억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원 무하 전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무하 예술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기준으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입니다. 파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던 무하는 조국 체코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의뢰를 받아 파리 만국 박람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관에 장식을 맡게 됩니다. 무하는 이 전시관을 위한 벽화를 기획하며 사전 답사를 위해 발칸반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슬라브 주민들의 전통 의상과 의식, 건축 양식을 스케치와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하는 주민들로부터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겪어온 고통과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 경험은 무하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슬라브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그 역사에 대한 자각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동, 중, 남유럽 전역에 널리 분포한 거대한 문화권입니다. 언어적, 문화적 공통 기반을 공유하지만 오랜 세월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며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주 외세의 침략과 억압을 겪어왔다는 기억 역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하가 현지에서 목격한 슬라브인의 고통과 어두운 현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정부의 반대로 벽화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벽화는 발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비교적 안전한 서사로 완성됩니다. 다만 무하는 아치형 상단 장식 일부에 외세 지배 아래 고통받는 보스니아인들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배치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남깁니다. 이 답사 여행에서 목격한 슬라브 민족의 현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의 공식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은 무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결국 모든 슬라브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담아내는 대형 연작, 슬라브 서사시를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합니다. 파리의 스타 디자이너였던 무하는 이제 역사와 민족의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후 무하는 후원 유치와 준비 기간을 포함해 남은 여생 거의 20년을 슬라브 서사시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쏟아붓습니다. 20점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가장 큰 작품이 세로 6m,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고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아우르며 정치, 전쟁, 종교, 철학,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작이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작을 위한 스케치와 소형 초안들을 통해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하에게 조국 체코는 특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재정적 후원을 확보한 뒤 그는 체코로 돌아갔고 슬라브 서사시 연작의 절반을 체코 민족의 역사에 헌정했습니다. 이후 슬라브 서사시 전 작품을 프라하시를 통해 체코 국민에게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콜 운동 포스터,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기념 포스터, 프라하 시민회관 장식 작업 등
체코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러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무아예술 인생의 후반부는 슬라브 민족 그리고 체코 국민의 단결과 독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로 채워집니다. 그는 예술이 장식이나 개인적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생애 마지막까지 그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무하의 이런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서유럽 사회뿐 아니라 체코 내부에서도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며 시대의 변화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슬라브주의가 러시아 제국주의와 결합해 정치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그 흐름에 동참한 무하 역시 복합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나치즘과 같은 공격적 민족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민족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하가 영향을 받은 19세기 중후반의 범슬라브주의는 지배와 팽창을 위한 제국주의적 이념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당시 슬라브 민족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흩어져 있었고 언어와 문화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하가 동참한 체코 범슬라브주의는 패권주의라기보다는 문화적 자존과 정체성 회복 운동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작품 또한 슬라브 혈통의 우월함을 선전하기보다는 고난과 박해, 희생과 생존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담아내는데 더 가까웠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슬라브 민족주의자 무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얼마 전 큰 화제가 되었던 배드버니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보면서였습니다.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배드버니는 스페인어로 랩을 하며 소위 미국의 팝스타화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색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13분 남짓의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를 자신의 조국 푸에르토리코와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상징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는 미국 식민 지배의 흔적이 남은 푸에르토리코의 풍경, 사탕수수 농장, 기반 시설 부족으로 불안정한 전봇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코코넛 음료 노점상, 권투 경기, 옥상 결혼식 피로연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붙여 낮잠을 자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었지만 푸에르토리코인들과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많은 북미 시청자들이 단순히 화려한 쇼를 즐기는 동안 어떤 이들은 그 장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드버니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에게 위로와 공감, 용기를 건넨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특히 오랜 피지배의 기억을 가진 공동체에게 그것은 더욱 절실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무대의 마지막에서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와 지역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공연 내내 들고 있던 미식 축구공을 카메라에 비춥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함께 아메리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기모스 악기라고 말하며 공연을 마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타자를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 연출은 분명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존재 확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무대를 보며 저는 무하를 떠올렸습니다. 무하가 예술 인생의 후반에 하고자 했던 일도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라 베르나르를 빛나게 하고 초콜릿과 이유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명성을 쌓아온 그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외세 지배와 문화적 억압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남기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동시에 세계에 알리는 일. 무하의 후반 작업들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라는 그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하의 개별 작품 분석보다는 그의 예술 인생에서의 전환점,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슬라브인으로서의 무하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하가 이렇게 오랫동안 언급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사실 이런 복잡한 맥락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무하의 그림은 즉각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시각적으로, 미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마주하면 이유 없이 마음이 찌릿해지고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작게 감탄의 소리를 내뱉게 되잖아요. 무하의 작품은 바로 그런 반응을 끌어내는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무하는 탁월한 미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성을 짜는 머리와 그것을 구현해내는 손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죠. 작은 패키지 디자인이든 2m가 넘는 포스터든 거대한 캔버스든 크기에 상관없이 화면을 풍성하게 채울 줄 알았고 인물과 배경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업으로 삼아온 제 입장에서 보면 평생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재능입니다. 이제 무하 전시가 끝나면 서울을 채우고 있던 그 아름다움도 잠시 사라지겠죠. 이제 전시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하 그림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무하를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